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 교수님 최근에 이 뭐 부동산 하락세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유난히 또 뭐 아무래도 지방보다는 수도권이 좀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비수도권도 앞으로 이제 수도권이랑 같은 흐름을 보일지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2, 3년 전의 상황을 좀 이렇게 되짚어 봐야 되는데 2, 3년 전의 상황은 수도권이 가파르게 오르고 지방은 덜 오른 상태예요. 네. 그래서 수도권이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산이 높으면 이렇게 골이 깊다고 수도권이 많이 떨어지는 형국이고 지방은 상대적으로 네. 많이 2, 3년간 안 올랐기 때문에 약간 덜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거는 데이터로도 이미 그렇게 나와요. 이 수도권의 하락률이 뭐 1% 넘어갈 때 지방은 그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방도 이렇게 뭐 더 떨어질 거냐? 요거는 그렇게까지 크게 예상하기는 어려우니까 특정 지역을 예외로 들고 이러면 가령 지금 지방에서 좀 많이 떨어지는 데가 어디입니까? 대구, 대전, 세종 뭐 이런 데란 말이죠. 이런 데는 약간의 하락폭이 깊지만 수도권보다는 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이 과연 수도권만큼 더 떨어질 거냐는 것은 저는 그렇게 크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오른 것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세는 좀 제한적이에요. 여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금씩 떨어졌거든요. 근데 거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격대는 괜찮은 단지가 얼마 정도일까요? 34평 기준으로 한번 보면 평당 1,000만 원 정도예요. 괜찮은 아파트가. 그럼 뭐 34평이면 3억 4천인데 뭐 거기서 얼마가 더 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기본 절대값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떨어져도 그렇죠. 그러니까 대구나 부산이나 이렇게 좀 많이 그래도 좀 서울 비슷하게 근처에도 왔었던 이런 데들이 약간의 하락폭이 좀 있긴 한데 나머지 지역들에서는 사실상 그렇게 큰 영향력은 나타나지는 않는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방의 생각보다 지역별로 약간 편차가 있는데 입주 물량이 수도권보다 더 적은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대구 같은 경우는 또 내년부터 약간 공급 폭탄이라고 뭐 많이 대구 그렇죠. 대구하고 어디가 예외를 둘 수 있냐면 이제 대구 그다음에 일상의 평균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가 부산 그다음에 약간 많아지는 데가 충청남도 뭐 요 정도의 예시를 둘 수 있는 정도이고 나머지는 물량 부담으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지역은 거의 없어요. 지금 이제 가장 큰 리스크는 이제 대구인데 대구는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이 뭐 한 2만 가구대 정도에 불과했는데 내년도에는 한 3만 5천 가구로 늘어요. 그리고 이제 미분양도 안타깝게도 10월 말 기준으로 대구는 이제 1만 가구를 넘어요. 전국이 4만 6천 가구대, 뭐 반올림해서 4만 7천인데 그 중에 4분의 1 가까이가 대구인 거죠. 그래서 대구의 상황은 내년도까지도 이런 뭐 하락 추세는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물량에는 이제 장사가 없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게 대구예요. 그래서 대구는 시장 전망하기가 엄청 쉬워요. 이 아파트 입주 물량을 이렇게 점을 쭉 매년 그려놓고 이거를 이렇게 뒤집으면 거의 가격선이 돼요. 그래서 대구 시장 전망은 제가 거의 80-90% 적중률이 높아요. 근데 아까 예외 지역으로 대구 말고는 또 대전하고 세종을 꼽아주셨는데 그 지역은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지방이 아까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고 했는데 급격히 많이 오른 지역 그 중에도 많이 오른 지역이 세종하고 대전이죠. 세종은 유난히 또 많이 올랐죠. 그렇죠. 그래서 세종 대전은 지금 이제 계속 하락 추세이고 대전에서는 이제 특히 또 세종시와 붙어 있는 서구, 유성구 뭐 이런 데가 조금 더 하락폭이 깊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게 두 군데가 많이는 올랐지만 물량 부담은 또 대구와 달리 별로 없어요. 입주 물량은 대전도 이제 뭐 평상시는 한 6천 가구 정도 아파트 입주 물량을 갔는데 우리가 살짝 9천 가구 정도 높아 있는데 뭐 또 다시 내년 이후에는 뭐 큰 부담 없는 상태이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 물량만 따지면 올해 내년 내후년 22, 23, 24 3년간 한 3천 가구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물량 부담이 없는 세종과 대전이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대구와 달리 반전할 때는 좀 이렇게 다시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반전의 기회가 오히려 있다. 오히려.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이 상승폭이 좀 제거된 다음에 이렇게 하향이 된 상태에서는 또 입주 물량도 적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또 인구가 이렇게 계속 느는 추세잖아요. 주변 지역에서 인구가 계속 이렇게 집중을 하는 게 세종시예요. 지금 이제 세종시는 뭐 37만, 38만 막 이렇게 가까이 가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제 또 범정부적으로 뭐 국회 이전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또 이슈들이 계속 부각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시장이 개선돼서 오른다 그러면 그 반전은 세종 대전에서 먼저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도 있다. 그러니까 아까 대전에서 말씀해 주실 때 뭐 집값이 유난히 많이 오른 곳이 유성구하고 서구, 그렇습니다. 세종과 가까운 네, 뭐 신도시 지역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나중에 반전의 기회도 뭐 중구, 동구, 대덕구 이런 데보다는 유성구, 서구에 오히려 더 있을 수 있겠네요. 중구나 대덕은 여기 서구 유성구가 올라가면 이제 따라가는 약간 순환되는 지역들의 하나인 거예요. 네네. 여기가 올라가면 이제 좀 따라가는 지역들이고, 중구는 이제 대전역 앞에 얘기하는데 거기는 대부분이 이제 예전에 거기가 충남도청이 있었던 그런 그 대전역 앞에 그 상업지역 일대가 네. 지금 이런 그 주상복합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개발 그 전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뭐 나름대로는 또 주목을 해봐야 되는 지역이라고 제가 3년 전부터 쭉 얘기했었던 지역인데, 개발 이슈는 이제 거기도 꼭 안고 있는 지역이다. 네.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에서는 이 최근에 뭐 더 많이 떨어진 곳이 앞으로도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수도권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제 인천 같은 경우, 네. 특히 이제 연수구, 그죠? 서구 뭐 이런 데들이 작년에 1년간 아파트 가격이 상승률이 4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급등한 지역들의 조정은 뭐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수원 같은 데는 이제 영통구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해서 좀 하락폭이 좀 큰 지역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수도권의 가격은 조금 더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좀 더 조정이 될 수 있다. 이제 작년에 많이 올랐던 지역, 가령 이제 작년에 핵심 세 군데를 꼽으면 사실은 연수구와 시흥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연간 아파트 상승률로는 사실 누가 1등이냐면 오산시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여기가 근소한 차이지만 네. 오산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오산은 사실 면적도 굉장히 작고 그런데. 그렇죠. 화성 동탄 신도시와 사실상 이제 붙어 있는 곳인데, 이게 무슨 호재가 있었냐면 철도죠, 철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분당선이 네. 이제 그 기흥 정도 내려가서 수원으로 꺾이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그냥 기흥에서 이제 직선으로 내리면 동탄에 이르는 거죠. 화성 네. 동탄 신도시. 예. 동탄 신도시에서 바로 뭐 선호정거장 연장을 하면 오산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당선 철도가 오산까지 간다, 이런 이슈가 이제 반영된 거고, 향후에 GTX가 개통이 되면 이제 GTX A 노선이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 거쳐서 삼성역, 자, 삼성역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수소 거쳐서 동탄이잖아요. 네네. 오산에서 뭐 구태 얘기를 하면 한 두세 정거장 타고 와서 동탄역에서 환승을 하면 바로 삼성역까지 뭐 한 16, 7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20분대에 바로 강남 온다, 이런 게 이제 현실화가 되는 그런 기대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쪽에 이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다. 사실상 현장에 가서 보면 뭐 동탄 신도시랑 거의 붙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지역들이 이제 많이 올랐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오른 지역들의 그런 조정은 조금 더 진행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아직 있습니다.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직 의외로 서울시 아파트들을 쭉 이렇게 가격을 점검해 보면 어느 정도 급매물,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급매물이 이제 숨겨진 급매물을 가격은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제외하고는 생각보다 가격이 그렇게 아주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이 매물들 나오는 걸 보면, 네. 아직까지 이제 그 매물이 나와 있는 그 가격대를 보면 생각보다 많이 그 하향 조정된 건 아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 급매물 하나씩은 좀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 예상보다 많이 떨어지진 않았다.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아까 이제 뭐 10년 전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서 뭐 압구정 현대아파트 얘기도 해주셨고, 근데 최근에 집값이 2, 3년 사이에 많이 오를 때는 그 다른 데가 오른 거에 비해서 상승폭은 강남이 좀 적었는데, 그래서 뭐 강남 불패가 끝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뭐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수님께서 좀 어떻게 보세요? 강남 불패가 끝난 게 아니라 강남으로 다시 시장이 되돌아온 거죠. 강남이 다시 주역이 된 거죠, 지금 이 순간. 다시 주역이 됐다. 아, 그럼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가격 상승의 그런 연쇄적인 뭐 반응 현상은 강남이 먼저 오르게 되면 서울에서 네. 이제 한강을 기점으로 이 한강이 서울의 정중앙을 이렇게 W자로 가로지른단 말이죠. 네. 자, 그래서 이 강남이 먼저 오르게 되면, 강남은 이제 서초 강남이에요. 서초 강남으로 여기가 먼저 오르게 되면 바로 강 건너편에 마포, 용산, 성동, 마용성이 올라가는 형태로 시장이 전개가 되고, 자, 그다음에 성동구 왕십리가 올라가게 되면 바로 옆에 이제 청량리가 올라갑니다. 동대문구죠. 청량리에서 북쪽으로 오면 이제 노도강, 노원도봉, 강부 이렇게 올라가는 확산세이고,
그다음에 이제 마포에서 올라가게 되면 강 건너 이제 어디로 갑니까? 여의도 영등포로 가서 금강구, 양서, 강천 이렇게 확산되는 거거든요. 이게 확산이 돼서 서울 외곽 지역까지 확산이 돼서 34평 기준으로 15억을 찍은 게 작년 가을쯤이에요. 네. 11월쯤. 이게 이제 정점에 달한 거죠. 그래서 외곽으로 확산돼서 34평 기준으로 13, 14, 15. 이 가격대가 새 아파트 기준으로 형성이 되면서 올해는 이제 1000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당시 15억 초과 대출 금지. 그래서 이런 외곽 지역에서 15억이 넘는 것을 대출 안 받고 살 수 있는 구매를 가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0장을 만나서 여기 한계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다시 강남으로 이제 환원하는 거예요. 강남발 확산세가 도로 강남으로 와 있다. 그게 이제 딱 1년 됐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은 이제 강남을 중심으로의 그런 상황은 유지되고 있다. 대출 규제와 어차피 15억 초과 대출 금지가 있었기 때문에 강남에는 뭐 대출 받아 집 사는 사람 없었는데 네. 오히려 역으로 얘기하면 12월 1일부터 15억 초과 대출 금지가 폐지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강남에서도 대출 받아 집 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부자들이 가령 20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예 5억이 모자라다. 5억 대출 받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그 강남 시장은 부자들에게는 기회가 조금 더 열려 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은 물론 뭐 강남도 대출 받을 때는 금리 인상을 생각 안 할 수는 없지만 금리 인상이 일반적으로 강남 부자들에게는 엄청난 기회이고 호재인 거죠. 반대로 우리는 이제 계속 금리 인상을 대출만 가지고 생각하지만 네. 어차피 양면성이 있어요. 예금하고 대출이잖아요. 네. 예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강남 부자는 예금 금리, 정예금 금리가 1년여 전에 1%였어요. 그렇죠. 5%잖아요. 네. 10억을 예금해 놓으면 1,000만 원 받다가 네. 5천만 원을 주는 거예요. 네. 4천만 원 더 받잖아요.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지금 표정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강남이나 이런 부자들에게는 지금의 상황은 상당히 현금 가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기회를 얻게 되는 안타까웠지만 중산층이야 대출 많이 받은 사람들은 지금 이제 고통의 순간으로 가는 거고 현금 부자들은 기회의 요인이 되는 이런 식으로 재편돼서 지금은 강남 시대입니다. 아까 근데 시대를 맞이한 강남에서 송파구는 이렇게 뺀 이유가 혹시 따로 있을까요?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는데 서초 강남이 오리지널 강남이고 그렇죠. 송파는 이제 바로 아래 급인 거죠. 우리가 이제 강남 3구를 뭐 얘기를 많이 하긴 합니다만 송파 대표자는 이제 잠실 뭐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맨날 얘기하는 뭐 엘리트부터 해가지고 안타깝게도 송파의 그 엘리트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 페이스 뭐 그래서 쭉 그 새 아파트들로 바뀐 이런 지역들은 대형 평형이 없어요. 제일 큰 게 한 50, 23평이 제일 큰 거예요. 뭐 엘스 같은 경우는 40평대밖에 없고요. 그래서 부자들이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부자들의 2세는 가서 살게 되는데 정작 서초 강남에 살던 부자가 잠실에 가서 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너무 면적이 좁습니다. 제가 20년간 부자 상담을 했기 때문에 그러시죠. 예. 수없이 많은 얘기를 해보면 잠실은 이제 자녀들은 가서 살게 하는데 그만큼 부자들의 집중력이 상대적으로 여기는 조금 덜한 거고 중상층들의 그런 주거지가 송파인 거죠. 중상층. 물론 뭐 그중에 예외가 없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다 중상층은 아니고 거기도 또 엄청난 부자들이 살고 있는 가령 뭐 아시아 서운촌 아파트라든가 그렇죠. 예. 뭐 이런 데들은 뭐 강남이 뭐 부럽지 않을 정도의 부자들이 살고 있어요. 대개가 그렇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전국적인 선호도에서 송파가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지방의 부자들이 가령 뭐 대전에, 부산에, 뭐 대구 이런 부자들이 서울에 가서 아파트를 하나 산다 그러면 잠실은 이제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 이 서초 강남, 반포 압구정. 우선순위에서 좀 밀린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전국구가 집중하는 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국구 아파트가 어디냐? 그게 이제 바로 압구정인 거예요. 이걸 바치는 데가 대치도곡이고, 그리고 이제 서울 지역구, 서울 사람들한테는 뭐 굉장히 인식이 높은 데가 이제 반포, 네. 서초. 여기 서울 지역구. 이 정도의 가치를 갖는 건데 그거에 비해서는 안타깝지만 송파는 이제 바로 그 차순위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해 주실 때 이제 강남발 집값 상승이 제일 먼저 넘어가는 곳이 이제 마용성. 네. 이었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영등포, 여의도 쪽으로 많이 넘어간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뭐 용산구도 뭐 이촌도 그렇고 뭐 여의도도 그렇고 굉장히 노후화된 아파트들 재건축 기다리고 있는 데들이 많은데요. 지금 이런 금리가 급격히 오르고 또 이렇게 거래 절벽 상황에서 이런 재건축 단지들의 미래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재건축
공급 확대가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절실한 아주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될 우리의 미래의 주택 공급 사업이다입니다. 이거를 게을리한 지난 10년간 이 재건축, 재개발 공급이 지체되면서 지금 어떤 면에서는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을 이렇게 의도적이지 않지만 이렇게 부추긴 측면이 더 크다예요. 오히려 이거를 보류하고 가격이 오를까봐 사업을 거의 뭐 중단하다시피 지체 이렇게 만든 결과가 결국은 더 큰 주택가격 상승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면 됩니다. 서울에서 주택 공급의 80% 전후는 재건축 재개발에서 나옵니다. 어차피 신규 빈 땅이 없잖아요. 기존에 있는 집을 헐고 다시 짓는 이걸 빨리 안 한 결과 서울의 아파트 비중이 집이 전체가 100이라고 하면은 아파트가 58밖에 안 돼요. 이거는 전국이 한 62 정도 됩니다. 어떻게 전국 평균보다 서울의 아파트 비중이 더 4% 떨어지냐?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서울에서 그러면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는 어떻습니까? 8, 90% 아파트에 살고 싶다는데 그렇죠. 아파트 재고는 한 30%가 적은 거죠. 이거를 이제 뭐가 했어야 되냐면 연립 다세대 여기가 3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아파트에서도 낡은 이제 재건축 대상들이 있고 그래서 서울에서 집이 100이면 그중에 20%가 30년 이상 된 낡은 주택이에요. 이것들이 빨리 재건축 재개발돼서 아파트로 변신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지난 10년간 지체된 결과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라도 빠른 변신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20년대 말에 3기 신도시가 공급은 되지만 이 다 외곽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어지간하면 서울에서 안 나가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의 문제는 서울에서 해결해야 돼요. 물론 이제 신도시가 좀 가까운 데 있으면 나가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나는 서울에 살고 싶다라는 그런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서울의 주택 수요 문제를 서울에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결국 서울에서 집값은 또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고 주장하는 것이 재건축을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해라. 네. 더 근데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게 아니라 종전의 한 80% 수준만 완화해요. 100%를 완화해야 되는데 네. 현 정부 상태가 네. 오히려 더 완화를 해서 종전에 100이었으면 이 100으로 되돌려야 되는데 요 80까지밖에 완화를 안 하고 있는 게 현재 그 규제 완화의 딱 정도라고 정도. 오히려 100이었으면 120% 이렇게 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빨리 활성화해서 속도를 높여서 네. 공급을 확충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좀 큰 평수보다는 중소형으로 네. 물량을 좀 더 늘리는 이런 식의 공급 대책이 이 시점에서 아주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령 오늘도 안전진단 기준 하나 발표됐지만 좀 목동이나 상계동 같은 데를 보게 되면 목동 상계동이 이제 80년대 중후반에 서울시에서 신시가지라고 해서 그렇죠. 개발된 택지지구예요. 네. 목동에 아파트가 26,000가가 넘어요.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네네. 근데 거기는 용적률이 워낙 낮아서 빨리 재건축을 하면 2배를 늘릴 수가 있어요. 26,000가구가 생기는 거예요. 현재 같은 평수로 개발하더라도. 이게 작은 물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계동 쪽은 주공 아파트하고 민간까지 합치면 한 4만 세대 돼요. 여기는 이제 현재 용적률이 너무 높아서 4만 가구 2배로 늘릴 수는 없어요. 여기는 이제 뭐 많이 늘리면 절반 정도? 뭐 그렇더라도 2만 가구. 이러면 네. 이것도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순중. 이제 서울에서 재건축 재개발은 사실은 기존에 멸실되는 주택을 포함한 거기 때문에 순중은 한 20-30%밖에 안 돼요. 종전에 100이라는 그 아파트가 됐던 뭐 연립 다세대를 철거하고 120개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얘기했던 뭐 목동이나 상계동 이런 데를 가령 목동을 예를 들면 현재 26,000세대 넘는데 새로 순중이 26,000세대면 100% 순중이 생기는 거죠. 공급 효과가 탁월한 거잖아요. 이런 데들이 지금 안전진단에 걸려서 나아가지도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과감하게 좀 속도전을 좀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난